크리스마스 거리에서 죽다.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나타난 경찰이 방수포를 꺼내 시체를 덮은 뒤 군중을 뒤로 몰아냈다. 사람들은 질퍽한 회색 눈을 밟으며 불편한 듯이 옆으로 물러섰다. 간혹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신문에는 창문에 X 표시가 그려진 사진이 실릴 것이고 X에서부터 시체가 누워있는 곳까지 점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짝이와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된 상자를 한아름 안고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유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 남았다. 길 건너 백화점 유리에는 거대한 기계 산타가 앞뒤로 몸을 흔들며 기계 손으로 완충제를 넣은 허벅지를 때리면서 끝없이 웃었다. 손에는 허벅지를 때리느라 다른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수련의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DOA, 즉 도착 시 이미 사망, 이것을 선언했다. 축축한 눈만 내릴 뿐 주변은 쥐 죽은 듯 썰렁했다. 형사과의 길신 경위가 전화를 걸었을 때 젊은 지방검사보 데니얼 파울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댄, 나 길이야. 게리티 사건 들었어?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로린 게리트는 쉐리던 시티 금융회사 사건의 목격자였다. 지난 2월 게리티는 용의자인 아이들이 강도짓을 하려던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증언이 나오기 전에 아이들이 자백하지 않았다면 댄은 곧장 기소했을 것이다. 게리티는 댄에게 재판에서 증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게리티가 왜요? 1시간 전쯤에 사무실 창문 밖으로 고공 다이빙을 했어. 17층에서 크리스마스 행렬 속으로 곧장 떨어진 거야. 사람 위에 안 떨어진 게 신기할 정도야. 코니 와이언트가 사건을 맡았는데 게리티가 금융회사 사건 중요 목격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한테 말해주더라고. 몸집이 큰 게리티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민 거지. 그래서 코니가 사건을 맡게 된 거야. 그에게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기를. 금융회사로 쳐들어간 녀석들에게도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겠네요. 댄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게리티 없이는 사건도 힘들어질 거예요. 코니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 뭐 나중에 따로 만나서 제대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요. 댄 파울러가 작업 중인 서류를 옆에 끼고 복도를 지나갔다. 지방검사의 비서가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제인, 검사님은 바쁘신가? 검은 머리를 풍성하게 늘어뜨린 제인은 큰 회색 눈과 매끄럽고 조그마한 입술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댄을 가늠하듯이 살폈다. 나 지금 뇌물 받을 준비 됐는데? 그러자 댄이 과장되게 주변을 살피더니 책상 위로 몸을 굽히고 그녀가 위로 쭉 내민 입술에 키스했다. 그리고는 제인을 내려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대해서 쑥덕거리기 시작했어. 댄이 의도와 달리 가볍지 못한 어조로 속삭였다. 제인이 머리를 갸웃거리더니 인상을 쓰면서 말했다. 근데 무슨 일이야? 댄은 책상 모서리에 앉아서 제인의 두 손을 쥐고는 덩치 크고 당당하게 걷던 검은 머리 여자가 창밖으로 떨어진 일을 말해 주었다. 제인도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였던 것이다. 제인을 그 사건에 개입시킨 게 후회되었다. 하지만 게리트는 쉽게 매수당할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감이 좋은 제인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었다. 두 사람을 점심 식사에 초대해 놓고 빠져나갈 핑계를 만들어 둘만 따로 있게 만들었었던 것이다. 게리티를 만난 다음
제인은 이렇게 말했다. 댄, 난 그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물론 그 여자도 날 의심하는 것 같았고, 한눈에 보아도 원기왕성한 사람이더라. 어쨌든 증언은 할 거라고 생각해. 매수될 것 같지는 않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다. 제인은 지금 게리티의 소식을 듣자 동정의 눈물을 쏟았다. 어머나 댄, 너무나 안 됐다. 검사님한테 당장 얘기해. 빈스 설비우스가 분명 누군가를 사주한 것이 틀림없어. 이봐 제인, 진정해. 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고는 손가락 끝으로 제인의 머리를 쓰다듬은 다음 살짝 미소 짓더니 검사의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방검사 짐 헤글리는 길쭉한 얼굴에 태가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었다. 전문가다운 진중한 분위기의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농담하는 것을 좋아했고 추진력이 넘쳤다. 자네를 볼 때마다 말이야, 짜증나는 걸 억지로 참고 있어. 내 최고의 비서를 훔쳐가려고 하다니 말이야. 헤글린이 말했다. 한동안 그만둘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좋아. 그리고 네가 문제라는 단어를 얘기해서 말인디. 티가 났나요? 댄이 헤글런의 책상과 마주한 육중한 가죽 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았다.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셰리던 시티 금융회사 사건 기억하시죠? 어렴풋이는 기억이 나는디. 자세히 얘기해봐. 10월의 어느 날 오후 5시였어요. 금융회사가 막 문을 닫으려 할 때였어요. 불량배 셋이서 문을 때려 부수려고 했죠. 셋 중에 카스트렐라와 켈리는 18살이고요. 리더 역할을 했던 조니 설비우스는 19살이에요. 조니는 빈스 설비우스의 막내 남동생이고요. 이 세 놈은 복면을 쓰고 총을 흔들면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매니저는 눈치는 없어도 배짱은 두둑한 자였죠. 그때 금고를 열고 있던 매니저가 놈들을 보고는 문을 꽝 닫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놈들은 매니저를 폭행하면서 문을 열라고 협박했지만 매니저는 금고가 시한 자물쇠, 즉 특정한 시간이 돼야 열리게 돼 있는 잠금 장치로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매니저의 바지에서 15달러를 꺼냈고 카운터 뒤에 있는 여자한테서 4달러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복도 바로 맞은편에 토머스 키스트너라는 회계사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퇴근을 했고 비서인 로린 게리티가 사무실을 막 닫으려던 참이었는데 조금 열린 문틈으로 놈들이 회사에서 나오면서 복면을 벗는 걸 봤답니다. 다행히도 놈들은 여자를 보지 못했고요. 게리티는 서둘러 경찰을 찾았고 벽에 붙은 범죄자 전단에서 조니와 카스트렐라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둘을 잡아들일 때 켈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같이 체포되었고요. 게리티는 조니와 카스트렐라를 직접 보고 그때 본 강도들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금융회사 매니저도 켈리의 목소리를 알아들었고요. 빈스 설비우스가 놈들을 꺼내줄 거라 생각했는지 보석금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빈스가 그 놈들을 안에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 동생 조니를 위해서 한 거라고는 조지 테라피에로라는 사람한테 변호를 맡긴 것이 답니다. 우리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우리는 게리티를 증언대에 세우면 되니까 별 상관은 없었죠. 게리티는 아주 훌륭한 증인이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여자였었거든요. 여자였었다고? 왜 과거형이요? 네, 오늘 오후에 그녀가 사무실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17층에서요. 길이 말하기를 코니는
살인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답니다. 코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요. 근데 세놈들에게 유죄 판결이 큰 의미가 있나? 설비우스는 차량 절도로 전과 하나가 있고요. 카스트렐라는 특수 폭행으로 전과 하나가 있어요. 근데 켈리는 깨끗합니다. 헤글런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하구먼. 안 그려? 이 주에서 무장 강도는 초범일 때 보통 7년에서 15년형을 받지. 빈스의 지위를 감안하면 설비우스는 한 5년형 정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 5년형을 피하겠다고 살인을 저지르는 건 좀 과해 보이는데 말이요. 빈스와 동생의 관계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둘은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빈스는 한 40살 가까이 됐을걸요. 조니를 충분히 도울 수 있을 만큼 이미 성공도 했고요. 조니는 벌써 좋은 학교 3곳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근데 빈스 말에 따르면 조니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애라고 해요. 저는 이 조니를 살인사건과 무관하게 만들려고 빈스가 새 녀석을 감옥에 그대로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댄, 얼른 수사를 진행하고 경과를 좀 알려줘. 잠시 후 댄은 코니와 레반도스키 경위가 조사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렸다. 몇 분 지나 코니가 들어와서 댄에게 다가왔다. 코니는 푸른 눈이 툭 튀어나온 데다가 눈빛이 흐리멍덩했다. 댄이 일어서자 땅딸막한 코니의 키를 훌쩍 넘어섰다. 코니, 그래, 상황이 좀 어때? 녀석들에게 소송 걸 일은 아니라고 길이 말하던데? 나? 난 게리트가 스스로 창밖으로 뛰어내린 거였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게리트가 손톱이 다 깨지도록 창틀을 꽉 잡고 있었대. 나무 창턱에도 선명한 자국이 남았어. 창턱에 머리를 박으면서 거칠거칠한 창틀 가장자리에 게리트의 검은 머리카락이 끼었어. 그리고 신발 한쪽이 사무실 라디에이터 아래에서 발견되었어. 라디에이터가 창문 바로 앞에 있거든. 일단 키스트너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고. 댄이 코니를 따라 조사실로 갔다. 회계사인 토머스 키스트너가 긴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다. 팔꿈치 옆에 놓인 유리 잿더리에 불이 꺼진 시가가 놓여 있었다. 그들이 문을 열자 키스트너가 재빨리 쳐다보았다. 그는 덩치가 크고 배가 불룩했으며 건강이 안 좋은지 얼굴이 거무튀튀했고 항상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키스트너가 말했다. 지금 막 경위님께 회계사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코니가 말했다. 누구나 다 어렵죠. 자, 이쪽은 지방법원에서 오신 파울러 씨입니다. 키스트너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쾌하지 못한 일로 만나 유감이고요. 코니가 지친 듯이 자리에 앉았다. 키스트너 씨, 아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들려주시죠. 괜찮으면 나 대신에 파울러 씨에게 말해 주시고요. 그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답니다. 저는요, 할 수 있는 한 뭐든 돕고 싶거든요. 키스트너가 힘주어 말하더니 댄을 돌아보았다. 저는 사무실을 자주 비웁니다. 작은 소매업체 33곳과 계약을 맺어가 회계 업무를 봐주고 있거든요. 업체들을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출근한 로린이 무척 불안해 보여서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부터 누군가에게 미행당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마르고 중키에 푸르스름한 회백색 펠트 모자를 썼고 황갈색 레글런 외투를 입었고 얼굴이 거무스름하다고 했어요. 저는 로린에게 사건의 증인인 만큼 경찰에 알리고 보호를 요청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말했죠.
근데 로리는 도움까지는 요청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뭐랄까, 독립적인 성격이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었어요. 댄이 말했다. 사무실을 나선 뒤로는 로린이 했던 말을 더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시간 대부분을 핀치 제약에서 보냈고요. 그 근처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는 좀 늦었어요. 한 2시쯤 됐을 겁니다. 난 곧장 17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고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한 3분 정도 안에 있었나? 다시 나왔더니만 어떤 남자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목깃을 올리고 모자챙을 푹 눌러쓴 채 재빨리 사라졌죠. 그때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가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눈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로리는 보이지 않았고요. 어디 갔는지 통 모르겠더군요. 그냥 화장실에 갔겠거니 창문은 이유가 있어서 열어놓았을 거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창문을 닫으려는데 아래 거리에서 비명이 막 들렸어요. 밖을 내다보았더니 바로 아래 로린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코코아색 옷을 보고 알았습니다. 새 옷처럼 보였거든요. 나는 큰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로린의 미행 이야기와 조금 전에 복도에서 만났던 낯선 남자가 떠올랐어요. 로린이 말한 것처럼 회백색 모자에 황갈색 코트를 입었고 얼굴이 거무스름했던 것 같아요. 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는 동안에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오열하더군요. 우리 둘 다 로린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 후로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끔찍한 일이라서요. 저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목격하면 당연히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경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코니가 뚱한 얼굴로 말했다. 복도에서 만난 남자는 덩치가 얼마만 했나요? 키는 중간 정도에 약간 마른 편이었어요. 나이는요? 글쎄요, 25살일 수도 있고 45살일지도 모르겠네요.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본 것도 아니고요. 코니가 댄을 돌아다 보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보이는 그 사내관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더군. 아마 계단을 이용했겠지 뭐. 그때 로비는 북적거려서 비상구로 사람이 드나드는 걸 아무도 눈치 못한 것 같아. 키스트너 씨, 게리티가 사무실에 있을 때 문을 잠근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코니가 말했다. 사내가 잽싸게 들어와서 재빨리 한 방 먹인 모양이야. 깔개가 끌린 흔적이 있으니까 사내가 게리티를 창문까지 질질 끌고 갔겠지. 창밖으로 밀려고 하자 몸싸움을 벌였어. 아래 3개층 사람들이 게리티가 떨어질 때 내는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맞은편 건물 사무실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댄이 물었다. 길이 넓은 데다가 눈이 많이 와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대. 로린이 창밖으로 떨어지기 15분 전부터 눈이 심해졌고 아마 그자는 그걸 기다렸을 거야. 범행을 가려줄 커튼 역할을 했을 테니까. 게리티가 그자한테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은 없을까, 코니? 댄이 물었다. 글쎄, 게리티의 손톱 자국을 보면 그자가 게리티를 들어 올려서 발부터 창밖으로 내보냈고 게리티는 그자를 등지고 있었어. 게리티가 양쪽 창틀을 잡았고 쉐시의 머리를 부딪혔지.
그자는 게리티의 양쪽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등을 밀었을 거야. 그리고 엉덩이가 창틀에서 미끄러지고 나서는 게리티도 더는 손으로 버틸 수 없었겠지. 그리고 저 손잡이를 확인했는데 그자는 장갑을 끼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때 댄이 키스트너를 돌아다 보았다. 저 게리티의 집안 사정은 어땠습니까? 만났을 때 직접 물어봤는데요.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키스트너가 어깨를 으쓱했다. 대가족이었어요. 근데 로리는 가족들과 잘 지내지는 못했고요. 딸만 7명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로린이 둘째였고요. 첫 직장을 얻자마자 독립해가 리즈 에비뉴의 다리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있었습니까? 코니가 물었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트는 덜어 하는 것 같았지만은 특별히 오래 만난 남자는 없었어요. 코니가 테이블 끝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저 키스트너 씨가 게리티에게 수작 건 적은 없었나요? 방이 조용해졌다. 키스트너가 꺼진 시가를 바라보았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우리 집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거든요. 저한테는 군에 있는 아들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한 딸이 있어요. 하지만 작은 사무실에서 로린처럼 젊은 여자와 단둘이 일하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더군요. 6개월 정도 전에 주 의사당에 세금 문제로 갈 일이 있었어요. 로린한테 함께 가겠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잘 되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 일을 잊기로 했습니다. 2-3주 동안은 사무실에서 무척 어색해했지만은 이내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로리는 아주 훌륭한 직원이었고 저도 월급을 꽤 많이 줬어요. 그래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을 보는 것이 서로에게 더 이익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 거짓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긴 어쨌든 찾아내셨을 테죠. 사실 제가 의심받을까 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니가 표정 없이 말했다. 선생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키스트너가 의례적으로 악수를 나누고 안도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코니가 말했다. 난 저 사람 믿을래. 바람 좀 피웠다고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경우도 허다하고 도둑인데도 함께 맥주 한잔하기 좋은 사람도 많아. 그건 그렇고 여자친구는 잘 지내지? 댄이 손목시계를 보았다. 지금쯤 옷을 차려입고 있겠네. 나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겠어. 캣앤피들에서 스테이크 먹는 건 어떨까? 코니는 눈을 반쯤 감고 있다가 잠시 후 한숨을 쉬었다. 하긴 그게 그 남자한테 다가가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 그 사람이 얘기하면 전화해서 반응을 좀 알려줘. 입을 안 열면 할 수 없고. 제이는 휴일 분위기에 젖어 있다가 댄이 행선지를 말하자 톡 쏘아붙였다. 내가 일하는 여자인 건 맞지만 이런 날까지 초과 근무를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러자 댄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기야, 나에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부디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사무실 문을 닫는 순간 그동안 쌓아둔 사건들을 잊어버리는 성격은 난 못 되거든. 어딜 가도 떠올리고 마는 나쁜 버릇이 있다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미친 듯이 기쁜 척을 해야 할까? 아니면 캣앤피들에 가서 마음에 들러붙은 신경 쓰이는 걸 털어내는 게 더 나을까? 그러자
제인이 댄에게 가까이서 속삭였다. 따분하게 늙은 일벌레 같으니라고. 그래, 인정. 좋아, 이제 고백할게. 나도 나중에 거기 가자고 할 참이었어. 선수를 치니까 좀 짜증나서. 이 말에 댄이 웃었고 다음 신호등 앞에서 제인에게 재빨리 키스했다. 캐덴피들은 8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마침내 초록색과 푸른색의 네온 사인이 나타났고 댄은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차가 40대가량 늘어서 있었다. 그들은 물품 보관소를 지나 천장이 낮은 바 라운지로 들어갔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오직 바에 가져다 놓은 작은 은색 트리뿐이었다. 작고 푸른 조명이 트리를 비추고 있었다. 바에 앉아서 마실 것을 주문했다. 바에는 다른 커플이 몇 팀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피아니스트가 식당에서 부드러운 음악을 연주했다. 댄이 명함을 꺼내 메모를 적었다. 혹시 할 말 있으면 불러요. 라고 적고 나서 가까이에 있는 바텐더를 불렀다. 저 빈스에게 이걸 보여줄 수 있나요? 바텐더가 대답했다. 설비우스 씨가 오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다른 바텐더에게 뭔가를 말하더니 바 뒤에 있는 문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1분도 안 돼 돌아와서는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다. 계단으로 올라가십시오. 오른쪽 두 번째 문이 설비우스 씨의 사무실입니다. 댄, 난 여기서 기다릴게. 제인이 말했다. 혹시 레이버 양이시면 설비우스 씨가 함께 오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텐더가 제인에게 말했다. 제인이 댄을 바라보자 댄이 고개를 끄덕였고 제인도 스툴에서 내려왔다. 곧바로 계단을 오르다가 제인이 말했다. 근데 나를 아는 모양이네. 자기는 악명이 높으시잖아요. 아니면 목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그들이 들어갔을 때 빈센트 설비우스는 작은 개인 바에 서서 마실 술을 만들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다. 파울로 씨와 레이머 양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뭐 좀 만들어 드릴까요? 하지만 댄은 정중하게 거절했고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빈스는 짧은 머리에 몸매가 탄탄했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인공 태닝을 한 데다가 맞춤 옷을 입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폭력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폭력배였다는 흔적을 대부분 없애버렸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도 유망한 사교가 같은 인상이었다. 골프 수업과 발성 수업, 성형 수술, 몸에 딱 맞는 멋진 양복이 그의 인상을 뒤바꿔 놓았다. 그러나 빈틈없고 무자비한 느낌은 어떻게 해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결코 농담을 섞지 않았다.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고 장전된 총처럼 긴장감을 유지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를 줄 알았다. 빈스가 술을 들고 벽난로로 다가가서 선반의 팔꿈치를 기대며 이쪽을 바라보았다. 파울러 씨, 아주 똑똑하시던데요. 혹시 할 말 있으면 이라니요? 물론 할 말이 있죠. 그 애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게 내 진심이에요. 아주 찌질한 깡패 자식이니까요. 그 녀석이 금융회사에 가서 강도짓을 하기 전엔 나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때는 여기서 음식 사들이는 일을 맡겨서 녀석을 좀 바꿔보려 했었죠. 근데요, 이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짐 해글런에게 말해도 좋아요. 테라 피에로도 확인해 줄 겁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세요. 그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의 변호를 맡아주세요. 할 수 있으면 빼내주시고
안 돼도 뭐 괜찮습니다. 빼내주면 난 그놈을 우리 마을, 아니 우리 주에서 쫓아낼 겁니다. 그놈이 주변에 있는 게 싫었어요. 근데 게리트 사건이 터진 겁니다. 마치 내가 그 녀석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증인인 그녀를 죽인 것 같잖아요. 이제 위험을 무릅쓰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속았으면 됐어요. 빈스가 뽀송뽀송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내가 이성을 잃었나 보네요. 말이 너무 많았죠? 해글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경찰도 그렇고요. 댄이 조용히 말했다. 맹세컨대 난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빈스가 반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난달에 게리트라는 여자아이가 나와 거래하려고 왔었어요. 그때 녹음을 해두었어야 됐는데. 그러자 댄이 놀라며 앞으로 몸을 숙였다. 게리티가 여기 왔었다고요? 네, 아주 씩씩한 여자더군요. 수줍어하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설비우스 씨, 돈을 내놓으시죠. 그러면 당신 동생을 봤다는 진술을 번복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지난달 언제쯤이었습니까? 보자. 10일이었던 것 같네요. 10일, 월요일. 그러자 제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로린이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인상을 받은 거로구나. 우리가 함께 식사한 건 월요일보다 뒤였잖아. 배신하려 했지만 결국 못하게 된 다음이었어. 빈스가 술을 한 모금 홀짝이었다. 처음에는 큰 액수를 부르더니 점점 낮추더군요. 그냥 내버려 둬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말했죠. 단 1달러도 쓰고 싶지 않다고요. 오히려 동생을 보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완전 뚜껑이 열리더군요. 몇 분 동안 그의 입을 다물게 하려면 죽여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몇 잔 마시고는 잠잠해지더군요. 그때 계속 찝찝했던 이유를 알아챘어요. 상황이 너무 어색해 보였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댄이 물었다. 설정이 너무 깔끔했어요. 문이 우연히 조금 열렸던 거 하며 하필 그 여자가 늦게까지 일을 했던 거며 또 그 세 놈이 나오는 걸 우연히 봤다는 것까지 전부 다 말이죠. 전부 어색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뭘 얻어내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내가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말하고 나니까 그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해주더군요. 그날 그 시간까지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자기 상사가 일을 끝내기를 기다리면서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들만의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게리티라는 여자애는 사무실 불을 끄고 상사의 퇴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퇴근하면 5분 정도 뒤에 자신도 사무실을 나갑니다. 상사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오는 시간이죠. 그리고 상사가 모퉁이에서 그 여자애를 태웁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하는 타입이었다더군요. 둘이 가끔씩 데이트만 했대요. 난 그런 짓은 안 해봤습니다. 나한텐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빈스가 말을 마친 다음 긴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댄이 물었다. 동생 친구들이나 켈리 혹은 카스트렐라의 친구들은 어떤가요? 설비우스 씨. 빈스가 잠시 걸어다니다가 그들을 마주보고 앉았다. 사실 말이죠. 조니는 자기 집에 불이 났다고 해도 물 한 양동이 가져올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난 이렇게 외진 곳에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구든 그 깡패 세 놈을 도와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약속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네가 해글런에게 내 말을 분명히 전해주세요. 테라피에로와 확인하라고도 말해주시고요. 이 경찰한테 정보원을 체크하라고 전하시고 동생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나도 그 애를 찾아가 보기는 했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전 이제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댄은 코니와 연락되기도 전에 스테이크를 다 먹었다. 세 번째 전화통화에서 메시지를 입수했다. 코니는 리즈 스트리트 311번지 6A 아파트에서 파울러 씨를 기다리고 있으며 레이머 양도 함께 와주면 감사하겠다. 라는 메시지였다. 그들은 다시 차를 몰아 시내로 돌아왔다. 경찰차가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고 레반도스키 경위가 운전석에 앉아 반쯤 졸고 있었다. 얼른 들어가자고. 뒷건물 1층 6A야. 코니가 그들을 반겼고 댄이 전해주는 빈스의 말을 경청했다. 댄이 말을 마치자 코니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레이머 양, 전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저기 게리티에 옷장이 있거든요. 안에 있는 옷들을 좀 살펴봐 주시고 그 옷들을 살려면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인이 옷장의 옷을 살펴보더니 감탄사를 터뜨렸다. 와우! 어떻습니까? 코니가 물었다. 이 옷은 분명 $200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이 코트 좀 보세요. 못해도 $400는 넘을 거요. 제인이 몸을 굽혀 신발 한 짝을 들어 올렸다. 난 오랫동안 이런 신발을 가져보는 게 꿈이었는데 적어도 $40는 하겠네요. 그럼 다 합쳐서 얼마쯤 될까요? 글쎄요, 수천 달러 이상일 거요. 드레스가 9벌이나 있는데 한 벌에 못해도 $100는 할 거니까요. 정확한 금액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니가 주머니에서 파란색 통장을 꺼내 댄에게 넘겼다. 댄이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로린 게리티는 수중에 $1,100 이상이 있었다. 입금도 출금도 잦았고 금액도 적지 않았다. 코니가 말했다. 게리티의 가족을 보러 갔었어. 좋은 사람들이던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하고 싶지 않아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어. 근데 우리의 게리티가 사기꾼 기질이 있더구만. 양심은 없고 도덕성은 결여된, 결혼 상대로는 상상도 못할 아주 대단한 여자 같았어. 그리고 그 회계사 키스트너 씨 가족도 보러 갔었어. 아내가 입을 열 때마다 키스트너가 끼어들어 방해하더군. 할 수 없이 레반도스키한테 그를 시내로 좀 데려가라고 했지. 그랬더니 아내가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쉬지 않고 말하더라고. 사업은 너무나 어렵고 얼마나 아끼면서 사는지 딸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내일 크리스마스 무도회가 있는데 그날 입을 새 옷조차 살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거기서 나온 다음에 회계사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 키스트너의 평판이 어떤지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키스트너를 욕하면서 사업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말했어. 사실 키스트너는 다른 회계사한테서 괜찮은 소매 업체를 훔쳐왔었대. 그리고 게리티의 집에 와보니 그 돈이 다 거기 모인 것 같더라 이 말이지. 확신이 필요해서 너네를 기다렸던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댄이 녹이 띤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에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던 뚱보살의 키스트너에게 격렬한 분노가 일었던 것이다.
지금이 11시니까 키스트너는 어딘가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을 거야. 나는 내일까지 크리스마스 쇼핑을 마쳐야 되니까 시간을 맞추려면 그를 빨리 자백시키는 수밖에 없겠어. 제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말했다. 사람들은 늘 사소한 걸 잊어버리잖아. 아니면 몰라서 놓쳐버리거나. 가령 5분 느린 시계라든가 뭐 그런 게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어. 내 말은 소설 속에서는 항상 자신이 없는 듯이 제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제인한테 경찰 배지 줘도 되겠는데, 코니? 댄이 재미있어 하며 말했다. 코니가 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댄,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래도 될 것 같다. 레이머 양, 혹시 배짱 좀 있으세요? 그렇다면 당신 말이 증명되는 모습을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정 가까운 시각, 코니는 본청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 댄과 제인을 30분 동안 단둘이 있게 해 주었다. 코니가 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자, 가시죠. 하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들은 조사실로 갔다. 그들이 들어서자 키스트너가 벌떡 일어섰다. 책상 한쪽에 레반도스키가 지겨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키스트너가 화를 내며 말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압적으로 대하십니까? 왜 저를 끌고 오셨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왜 변호사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당신들은요, 지금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어요. 저는 앉아. 코니가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힘을 모아 고함을 질렀다. 생각지도 못한 고함에 충격을 받았는지 키스트너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고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피로에 찌든 한 젊은이가 축 늘어진 모습으로 들어와 책상에 앉더니 노트를 펼치고 심이 날카로운 연필 세 자루를 사이에 끼웠다. 코니는 댄과 제인에게 조사실의 어두운 구석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그들은 나란히 앉았다. 댄의 손목을 잡은 제인의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키스트너 씨, 당신이 어떻게 사무실에 돌아왔는지 차근차근 다시 한번 말해 주시죠. 코니가 말했다. 키스트너는 아이에게 얘기하듯이 뭔가를 꾹 참고 있다는 투로 말했다. 건물 뒤에 있는 주차장, 제 주차 공간에다가 차를 주차했어요. 그리고 뒷길을 이용해서 로비로 들어갔죠. 위로 시가를 사러 갔었잖아요. 아, 맞다. 그랬습니다. 제가 잊어버렸어요. 시가를 사러 갔었어요. 거기서 시가 3개를 사고 바니하고 잡담을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죠. 거기서 엘리베이터 보이와 얘기도 나눴고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물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계속하시죠. 열쇠로 남자 화장실 문을 열었고요. 안에서 한 3분 정도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남자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에 갔더니 창문이 열려 있었고요. 그 창문을 다 들여다가 아래에서 이 모든 게 2시경에 일어난 거죠. 2시 몇 분 전이거나 후거나.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키스트너는 다시 자신감을 회복한 모양이었다. 코니가 레반도스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사가 천천히 일어나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건장하지만 주눅든 젊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카키색 바지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앉으세요. 이름이 뭡니까? 코니가 태연하게 말했다.
폴 힐버트입니다. 피곤한 젊은이가 메모를 했다. 직업은 뭔가요? 배관공이에요. 주식회사 센트럴 배관 소속이고요. 그때 조합은행 건물에서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전화는 받지 않았는데 일하러 갔어요. 늘 가는 곳이니까요. 관리인에게 말했더니 17층으로 올라가게 해줬습니다. 남자 화장실 배수구가 막혀서요. 그랬군요. 그럼 몇 시에 거기 도착하셨습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1시 15분이었어요. 일을 끝내는데 얼마나 걸렸죠? 3시에 일을 마쳤습니다. 일하는 동안 잠깐이라도 그 남자 화장실에서 나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 남자 화장실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들어오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서너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도를 모두 끊어놔서 16층으로 가시라고 안내했죠. 관리인이 16층 문을 열어뒀었거든요. 들어오는 사람 얼굴을 다 보셨나요? 물론입니다. 서너 명이라고 하셨죠? 자, 여기 그때 봤던 사람이 있습니까? 젊은이가 소심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는데요. 힐버트 씨, 고맙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타이핑이 끝나면 진술서에 사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힐버트가 발자국 소리를 크게 울리며 문으로 걸어갔다. 모두 키스트너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달의 뒷면처럼 차갑고 고요하며 머나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키스트너가 거의 들리지 않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실수했네요. 멍청했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10초면 좋겠을 텐데 그걸 놓쳤네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됐어요. 버니한테 일부러 말을 걸고 엘리베이터 보이까지 신경 썼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로린이 언제 떨어졌는지 알게 될 테니까 저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 있어야 했어요.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로린이 항상 돈을 요구했거든요. 돈을 안 주면 저와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결국 저는 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거래처에서 돈을 빼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저를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조금씩만 빼냈습니다. 근데 로린이 이를 알아차리고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더군요. 로린한테는 새로운 돈줄이 생긴 거죠. 더 내놔라. 안 그러면 다 불어버릴 것이다. 저는요,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그 로린이 목격자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로린의 증언을 막으려는 누군가가 그녀를 죽인 것처럼 꾸미면 될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다 끝나서 오히려 속이 후련합니다. 키스트너가 코니를 기가 막힌다는 듯이 한참 바라보았다. 제가 미친 것 같죠? 다 끝났는데 기쁘다니.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습니까? 코니가 댄과 제인에게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10분 후에 돌아왔다. 코니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배관공도 함께 들어섰다. 코니가 말했다. 난 이 일이 정말 싫어. 사람을 쫓고 덮치고 결국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이게 뭐야? 어쨌든 레이머 양 배지 값은 하셨네요. 제가 없었어도 배관공은 찾아내셨을 거잖아요. 제인이 말했다. 코니가 제인을 보고 쓴웃음을 지으며 배관공을 엄지로 가리켰다.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 배관공이 아닙니다.
교통경찰 힐버트입니다. 수도꼭지와 파이프 렌치도 구별 못할 거예요. 우리는 키스트너가 로린을 창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느라고 남자 화장실을 점검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추측이 잘 맞아떨어졌고 저는 내일 크리스마스 쇼핑을 갈 수 있게 됐네요. 아니, 잘하면 오늘 갈 수도 있겠는데요. 댄과 제이는 본청을 떠나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걸었다. 법원 청사 앞에는 거대한 트리가 있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을 부르는 사람들을 잔뜩 실은 차 한 대가 옆을 지나갔다. 키스트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사라져 갔다. 어느새 다시 내리기 시작한 눈 속을 둘만의 완벽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될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제인의 머리에 내린 눈이 작고 완벽한 별 꽃송이처럼 반짝거렸다.